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당뇨병 환자를 만들고 있는 당뇨 기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체질과 맞는 당뇨 기준치를 알게 된다면 당뇨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뇨 또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의사단체에서 진료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당뇨 환자가 고혈압 환자처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건강염려증을 이용한 의사단체의 영리성이 개입된 과잉 진료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환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그런 세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뇨 기준치는 언제부터 정하였고 누가 정한 것인지를 알고 그 기준치가 얼마나 획일적이고 부정확하고 부정직한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성우 주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려드리는 해설을 맡았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많은 참조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현대의학의 질병검사에서 보여주는 각종 기준치는 개개인의 체질과 신체 여건은 무시한 채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는 기준치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검사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환자가 되고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진짜 환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당뇨병을 판단하는 당뇨병 기준치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의료계의 당뇨 기준치는 2000년도까지만 해도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현재의 당뇨 기준치를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없을 정도로 병원에서 당뇨 환자를 특별히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당뇨 기준치도 물론 없었습니다. 최초의 당뇨병 진료 지침은 1990년 보건복지부 약물위원회에서 제1판 진료 지침서가 발간되면서부터 1995년 제2판, 2007년 제3판까지는 비정기적으로 발표해 오다가 2010년 대한의사협회의 진료지침위원회가 정식 위원회로 신설된 이후 2년마다 개정판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는 공복혈당이 200mg 디얼이라도 당뇨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10년 이전에는 당뇨약을 쉽게 처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복혈당이 120mg 디얼 이상이면 당뇨 환자로 취급하여 당뇨약을 처방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왜 혈당이 높아도 당뇨약을 처방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6년부터 당뇨약 처방이 늘어났을까요? 채식주의자가 늘고 저염식을 강요하고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서일까요?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공복혈당을 2010년 이전의 기준치와 2023년 발표한 기준치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에는 당뇨 환자가 아닌데 2023년이 되면 당뇨 환자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볼 때 당뇨약을 먹고 있는 당신은 당뇨 환자가 아닌데도 당뇨약을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뇨병의 역사와 당뇨약은 과연 어떤 사람이 먹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을 지금의 1형과 2형으로 구분한 사람은 영국인 힘스워스란 사람이 1935년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당뇨병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을 처음에는 신장의 질병이다라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간의 질병이라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췌장의 질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치료법은 인슐린 요법이 1920년대에 등장하였고 195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개발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먹는 당뇨약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치료제는 발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식이요법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인슐린이 등장하기 직전까지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당뇨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치료는 1990년 보건복지부 약물위원회의 당뇨병 진료지침서를 발간한 때부터이고 본격적인 당뇨병 진료 및 예방치료는 2010년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볼 때 당뇨병은 췌장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췌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혈당이 높게 나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작용 많은 당뇨약을 평생 먹으실 겁니까? 아니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쳐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식습관은 채식과 저염식을 피하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부 의사들의 처방과 반대되는 이론이지만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을 살리는 식습관에는 생명 기본 물질인 물과 소금과 공기만 잘 공급해 주어도 치료가 됩니다. 다만 제1형 당뇨 환자는 췌장의 질환이므로 필히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처방해야 하고 제2형 당뇨 환자라 해도 췌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당뇨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은 췌장의 병이라고 볼 수 없어 대체의학이 당뇨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뇨 증세가 오래되면 당뇨합병증이 발생한다고 겁을 주고 있는데 여기 유튜브 방송의 표지 사진처럼 많은 매체에서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뇨는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당뇨합병증이라는 말이 누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뇨합병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가 여기저기서 말썽을 부려 일으키는 사고 현장을 말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가 지방세포와 결합하면 지방세포는 산화되어 과산화지질이 됩니다. 과산화지질은 점도가 매우 높아서 혈관벽에 들러붙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산화지질이 시신경을 막으면 백내장이 되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에 산소가 결핍되어 뇌경색이나 치매 혹은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의 사구체를 막으면 신부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당뇨가 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뇨가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활성산소가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췌장에 이상이 없는 당뇨 환자라면 이제부터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항산화제 섭취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당뇨에는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상 혈당 수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임의로 정한 혈당 기준치는 젊은이와 노인, 특이 체질인 사람, 특정 질환의 환자 등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모두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당뇨 환자 진단 기준은 세차이거나 헌차이거나 모두 폐차할 때까지 세차와 똑같은 연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연비 기준치를 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령자는 혈관이 탄력을 잃어 상태가 나빠진 만큼 혈압과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 심장에서 먼 곳인 눈이나 발까지 혈액을 충분히 보내주지 못해 당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어 말초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가 고령화되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당분이 필요해지므로 노인은 단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만큼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어 혈당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성이라는 인체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인위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려 노력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그런데 고령자에게 젊은이와 똑같은 혈당 기준치로 당뇨 환자를 만들면 당뇨약을 먹게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또 다른 약을 먹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는 의사협회가 정한 혈당 수치만을 기준으로 고령자의 당뇨 증상을 병이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예를 들어보면 특이 체질인 사람의 경우 공복혈당 수치가 200mg/D인데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사람마다 정상혈당 수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췌장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혈당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길. 자, 그러면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에게 조언을 하나 한다면 혈당 검사와 혈중 인슐린 검사, 인슐린 민감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당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이러한 검사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병원에서 당뇨 검사는 공복혈당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장 속의 포도당 농도가 126mg/dl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후 검사한 혈당이 140mg/dl 이상이면 당뇨 환자로 분류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라고 해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포도당 농도가 6.5% 이상이면 당뇨 환자로 분류합니다. 오로지 이 2가지 검사를 해서 당뇨 판정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는 생활 환경과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러한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자동 조절 기능을 작동하고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여러 종류가 있고 낮춰주는 호르몬은 인슐린 단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높은 것은 괜찮지만 혈당이 낮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며 무슨 괴담 같은 합병증 운운하며 평생 당뇨약을 먹으라는 주문에 꼼짝 못하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수시로 검사하고 부작용을 알면서도 당뇨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사람은 본인의 체질에 맞는 당뇨 기준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에 따라 당뇨의 기준치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당뇨병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현대인들은 건강 염려증 때문에 자신의 몸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기어이 병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만 주면 스스로 병을 고쳐주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참지 못하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하고 또 검사해서 병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검사해서 기어이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어야 안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고 합병증이 더 무섭다 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비과학적이고 다분히 상술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당뇨병은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고치지 못함으로 당뇨병으로 판정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로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대체의학이나 우리의 전통의학에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자연치유요법 등으로 당뇨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당뇨약에 의존하지 않고 당뇨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해서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는 대체의학과 전통의학을 통해 자연치유요법으로 당뇨병이 어느 정도까지 치료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